네. 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 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기본 문제. 7장의 기본 문제 7번이에요. 객관식 교재로는 223페이지죠. 자, 주식사 백두는 보유 중이던 주권 비상장법인 한라의 주식을 개인 주주인 갑에게 양도를 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백두의 부당의 계산 부인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세무적으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총 발행 주식 수는 4만 주고요. 그리고 액면가액은 5,000원. 그래서 이제 총 자본금이 지금 이렇게 2억이죠. 양도 주식 수는 지금 만 주예요. 지금 4만 중에서 만 주를 양도했고요. 양도가액은 6,000원으로 해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특수관계자인 한라가 개인 대주주인 갑에게 특수관계자한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요 금액이 부계부가 적용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감정가액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하지 않죠. 그리고 2년 전에 특수관계 없는 3자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10주, 4만 주기 10주를 주당 4,500 거래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죠. 기간이 너무 오래됐고요. 아무리 이제 제 3자랑 거래했다 할지라도 기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금액 입주가 몇 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시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뭐 사실 판단의 문제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전후 3개월 정도 기간이 넘어버리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증세법상 보존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제 주당 7,500원. 그러면 지금 7,500원짜리인데 6,000원에 양도한 건 저가 양도한 거잖아요. 주당 1,500원에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만 주를 거래했으니까 총 손해가 나가지고 특수관계자한테 분여한 이익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1,500만 원만큼을 송금 불산입 또 입금 산입하는 거죠. 상대방이 개인 대주주니까 소득처분까지 한다면 대주주하고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난 거니까 배당이라고 소득처분이 되겠네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1,500만 원, 소득처분까지 한다면 배당. 이렇게 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내국법인 주기사 A는 22기에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 여기 보면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택을 제공하고 있대요.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한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 적정 임대료죠. 그러니까 적정 임대료, 시가보다 더 낮은 임대료를 받고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은 임대료를 받고서 사택을 제공했다면 그러면은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그쵸? 만약 소액주주인 출자 임원 또는 비출자 임원, 그냥 직원들한테 사택을 제공하고 회사가 손해가 났다면은 그거는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죠.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데 요거는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다면 부계부가 적용됩니다. 적정 임대료를 지금 계산해 봐야 되는, 왜냐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택 1번에 대해서 적정 임대료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택 1에 대해서 적정 임대료를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빌려준 사택의 시가의 50%, 3억에 50%에서 보증금 받은 금액 1억 빼고, 그죠? 그 남은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5%를 곱한 금액,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하니까 1억 5천에서 5천만 원에 5% 하는 거니까 250만 원이 적정 임대료가 되겠죠. 그죠? 적정 임대료가 되는데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건 얼마냐? 월 임대료가 1년 내내 지금 빌려줬잖아요.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니까 12개월 해가지고 임대료 받은 금액이 240만 원. 결국엔 내가 손해난 금액이 1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것도 금전 자산의 대차 거래잖아요. 자산의 대차 거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손해난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아니죠? 이게 시가죠? 적정 임대료.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요거의 5%를 곱하면 12만 5천 원이거든요. 250만 원 5% 하면 그거 이상이 이거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손해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억 이상도 아니고 이게 시가의 5%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사택 두 번째 적정 임대료는 빌려준 자산의 시가가 5억짜리고요. 5억의 절반에 50%에 보증금 받은 금액 1억 5천.
그죠? 그러면 2억 5천에 1억 5천 빼니까 1억에 5%에서 500만 원 되는 거죠. 적정 임대료가. 근데 임대료 받은 금액은 얼마냐?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받는 거니까 임대료는 36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난 금액이 140만 원인데, 손해난 금액이. 이 금액이 3억 이상은 아니지만 500만 원에 5% 하면은 이게 25만 원이거든요. 그거보단 크네. 그러니까 부계부 적용되는 거네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140만 원은 부계부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 답은 1번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주기사 홍익은 대주주인 김갑동 씨로부터 공장 부지용 토지를 20억 원에, 그러니까 대주주인 김갑동 씨한테서 토지를 구입한 거니까, 특수관계자랑 거래한 게 맞죠. 20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근데 상승세법상 보충평가 변경금액 14억, 감정가액은 15억. 나머지 말이 없잖아요. 시가가 불분명하면은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감정가액 적용하는 거니까 감정가액 15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5억짜리인데 20억에 고가로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에는 20억 중에서 80%, 16억이죠. 그러니까 16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인 4억은 다음 사무소 초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와 관련된 세무조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세무조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단기에 장부에 지금 토지는 20억 주고 샀으니까 20억. 그죠?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은 이거의 80%인 16억만 나갔고요. 20%는 내년 초에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현재 단기는 미지급금이 이렇게 사억에 뜨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지금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시가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가 16억. 아이고, 시가는 15억. 감정가액 15억. 시가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현금을 16억을 줬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그러면 세법의 입장에서는 15억만 토지인데 16억을 준 거는 이미 토지값을 다 지불을 한 거죠. 토지값으로 더 지급할 금액은 없는 겁니다. 세법 입장에서는. 토지가 1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억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미 지급할 만큼의 지급을 한 거예요.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세법 입장에서는 15억만 주면 되는데 16억을 준 거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지금 돈을 1억을 더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지급할 금액은 세법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럼 1억 더 지급한 금액은 뭐가 되느냐? 이게 부당행상 부인으로 인한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이제 미지급금 상황만큼 현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세법은 이제 와서 토지 가격으로는 이미 다 지급했고 그거를 초과해가지고 계속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차기의 현금 상황 나온 거는 이거 다 부계부로 인한 사유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억만큼이 부계부로 인한 사유 유출이 되는 건데 일단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부계부로 인한 사유 유출이 되는 거니까 단기에는 토지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만 16억을 냈으니까 현금으로 부계부로 인한 사유 유출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현금 다 나가는 것만큼이 전부 다 사유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현금 요금은 똑같고요. 토지를 5억만큼 감액해야 되는 거니까 송금산입 토지 차이 5억에 마이너스 유보를 하시고 근데 왼쪽에 사유유출 하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송금물산입. 이게 이제 부계부로 인한 사유유출이죠. 1억. 부계부로 인한 사유유출. 상대방이 대주주인 김갑동 씨였기 때문에 배당.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지급금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를 없애는 거니까 송금물산입 미지급금에 대한 차이 4억.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임시자본주 차이니까 유보. 요게 단기의 세무조항이 되겠습니다. 단기의 세무조항들은 내용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는 5억만큼 마이너스 유보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계부 1억과 4. 이거네요. 답은 4번. 토지는 지금 5억만큼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죠? 미지급 4억의 유보와 1억의 부계부로 인한 배당.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4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남해의 22기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행할 세무조항 및 소득처분은 어느 거냐.
돼 있죠. 자, 남해는 일단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1억 원이 있고요. 차입일은 2021년도 12월 1일, 차입기한 3년, 이자율 10%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차입기한 3년이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1년 내내 요 차입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22기 중에 지급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21기 및 22기 중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5%고요. 남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금전 소비자 거래의 시가로 선택 적용한다라고 가정한다. 이걸로 신고한 거죠. 저 당좌대출 이자율 시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해야 되겠죠. 남해는 2021년도 9월 1일 날 해당 법인의 전무이사인 이국세 씨에게 그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전무이사한테 빌려줬지만 개인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거니까 만약에 소득 처분을 한다면은 기타 사회 유출이 돼야 됩니다. 연 이자율 3%로 이자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하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 원을 대여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22기 중에 이국세 씨로부터 받은 이자가 450만 원이 있고요. 이렇게. 4번 자료는 남해의 22기 말 주주 임원 종업원 대여금 계정에는 4월 1일 날 대신 납부한 소득세, 입금 사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이사인 김공평 씨에게 상해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 유세액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귀속자 불분명, 주기 결정으로 인한 대표자 상해 처벌에 따른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관행상 회사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은 업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아닙니다. 업무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적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전무이사한테 개인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만 요것만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자 얼마 받았는지 나오니까요. 받았어야 되는 이자, 인정이자는 빌려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올해 1년 내내 빌려줬으니까 뭐 적수를 365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1억 5천만 원에 이자를 곱하면 되는 건데요. 그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인 5%를 곱한 금액이 인정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다가 5% 곱하게 되면 750만 원 나옵니다. 거기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450만 원. 그래서 가지급 인정이자로 입금에 사입해야 금액은 300만 원. 전무이사지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개인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거니까 기타 사유유출로 속처분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6번부터는 여기 이제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인한 세무조정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16번, 17번, 18번 그리고 불균형 감자는 심화 문제 13번 문제 해가지고 총 지금 4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불공정 합병에 대한 얘기인데 불공정 합병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주주 갑과 법인주주 을에 얘네들이 행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뭐냐. 합병은요. A법인이 B합병을 합병했어요. 그러니까 A법인 합병법인, B법인은 피합병법인. 발행주의 총수는 A법인은 4만 원이고 한 주당 4만 주. 그죠? 그러니까 16억 짜리 회사. 그리고 B회사는 지금 만 원짜리가 2만 주니까 2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자, 이런 회사가 합병을 할 때 지금 주가가 4만 원, 만 원이니까 주식을 합병법인은 피합병의 모든 자산 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에게 그 주식을 교부해 주잖아요. 그때 4만 원짜리를 하나 주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4개랑 교환한다면 주가 비율과 주식의 교환 비율이 일치한다면 주가 비율이 4배니까 그죠? 그러니까 4만 원짜리 하나 줬으면 만 원짜리 4개를 갖고 오면 그러면 쌤쌤이죠. 그러면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 주주 간에 어떤 주주든지 간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만 원짜리인데 만 원짜리 4개랑 교환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B 주식 2주당 A 주식 1주를 교부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게 한 거죠. 불공정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익 나고 누가 손해나느냐. 이쪽에 합병법인의 주주가 있는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있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1대 4로 했어야 되는데 1대 2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지금 10,000원짜리 2개만 주고 3원짜리 하나를 받으니까 이 피합병분의 주주는 이익이 발생하고요. 상대적으로 합병분의 주주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이익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손실이 발생하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이쪽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쪽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합병분이. 그럼 여기서 손실난 금액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A법인의 주주가 누가 있냐면 A법인의 주주는 법인 주주 갑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지분율이 40%야. 그러면 지금 합병법인은 총 4만 주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16,000주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법인의 주주에는 을이 있는데 이 갑과 을이 특수한 게 잘하는 거죠. 을은 B법인 주주의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특수한 계좌고. 그렇죠?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한 거예요. 예?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끼리 합병을 했고 주주들 간에 특수관계자 있고 불공정하게 지금 합병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쪽 주주는 손실 났고 이쪽 주주는 이익이 났고 그러면은 이 손실난 주주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갑이 손실난 중에서 을이 이익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갑하고 을에 대해서만 지금 갑은 어떤 세무조정을 하고 을은 어떤 세무조정을 할 거냐 얘가 손실난 금액 중에 얘한테 간 금액만큼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만큼 손실난 법인 주주니까 손실액을 계산해 가지고요. 송금불산입 부당의 계산 부인 예, 적용하시면 되고 을 법인이니까 기타 사유주 그죠? 을은 이익난 법인 주주잖아요. 이익난 법인 주주는 장부에 아무런 회계처리가 안 떠 있을 텐데 세법에서는 적극적으로 입금을 해야지만 취지가 맞는 거기 때문에 입금 산입하고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 유보가 뜬다는 거죠. 금액만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든지 불공정 자본거래에서는 이게 금액을 계산하려면 불공정 자본거래 후에 주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주가. 불공정 합병 후에 주가. 회사의 가치를 회사의 발행주 총수로 나누는 거죠. 원래 16억짜리 회사였던데 여기 4만원짜리가 4만주 발행됐으니까 근데 합병하면서 B법인의 2억이 더 합해졌으니까 16억짜리 회사였는데 2억이 더 합해져가지고 18억짜리 회사 됐거든요. 근데 발행주식 총수는 16이었을 때 16억에 대한 발행주 총수는 4만주인데 얘는 2만주인데 두 주당 한 주씩 발행했으니까 이거 2만주 대신에 만주가 발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때문에 추가로 만주가 더 발행이 되는 거라서 불공정 합병 후에 주가는 18억 원을 5만주로 나누는 거니까 그쵸? 18억으로 5만주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36,000원? 이렇게? 불공정 자본거래의 주가가 3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법인의 손실액이 얼마인지 바로 아는 거죠.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16,000원 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이쪽 피합병법인 주주가 뭘 바꿔서 주식이 없어지고 이러는 거지. 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얼마짜리였는데요. 4만원짜리였는데 불공정 합병으로 36,000원이 되는 거니까 갑법인이 손해난 금액은 16,000주가 한 주당 4,000원씩 이렇게 16,000주가 한 주당 4,000원씩 손해가 났죠? 그게 갑법인이 총 손해난 금액인데 그 중에 을한테 간 거는 이 주주의 20%가 을이니까 이거의 20% 이렇게 하는 거죠. 16,000주를 갖고 있는데 갑이 40%를 갖고 있으니까 총 4만주였고 한 주당 가만히 있는데 지금 불공정 합병으로 주가가 36,000원으로 지금 다운됐거든요. 이게 지금 갑이 얻은 총 손실액이고요. 그 중에 을한테 가는 거는 2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이 금액이 1,280만 원이 나와요. 세무조건 이미 다 해놨죠. 갑법인은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난 법인 주주이기 때문에 소금불산입 부당해산 부인 1,280만 원 기타 사유출. 이쪽 을법인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이기 때문에 그 이익난 금액을 적극적으로 투자실과에게 증가 유보를 하는 거죠. 이쪽에도 1,280만 원. 이렇게 16번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문제도 합병 문제예요. 합병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나오면. A는 B를 2022년도 2월 1일 날 흡수 합병을 했어요. 중에서 P는 A의 주주고요. 합병법인의 주주죠. 지분율이 40%고, Q는 B의 주주입니다. 지분율이 30%고, 다음 자료에서 합병 관련해가지고 Q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래요. 자, 일단은 피합병법인이 지금 B고요. A법인이 합병법인이죠. 얘가 합병법인, 얘가 피합병법인. 그쵸? 그림을 이쪽을, 좋아요. 이걸 합병법인 이쪽으로. 피합병법인 이쪽으로. 예? 합병법인의 지금 주주는 누가 있냐면 P가 있고요. 얘가 전체 A 주주의 지분율 40%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합병법인인 B의 주주는 주식회사 Q가 있고요. 그죠? 얘는 지금 지분율이 30%네요. 요렇게. 그죠? 자, 공정한 합병이면 돼요. 공정한 합병이면. 지금 얘는 얼마짜리면 좀, 시가가 주당 2,000원짜리고요. 얘는 시가가 1,000원짜리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 주당 2주씩 교환하면 공정한 건데, A는 B의 주주에게 B 주식 한 주당 A 주식 한 주를 교부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죠. 1대2로 교환했다면 그러면 공정한 건데 1대1로 한 거죠. 2,000원짜리 하나 주고 1,000원짜리 하나 받은 거니까 불공정하게 된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손해난 금 중에서 얘한테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받은 금액을 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아니야. 기타 사유출은. 이익을 분여받은 쪽에 세무조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유보죠, 유보. 유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손해난 금액 중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좀 구해야 되는 건데, 얘가 손해난 금액을 알려면은 주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불공정 합병 후의 주가. 얼마짜리였냐면은 5만 주가 2,00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5만 주 곱하기 2,000원 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1억? 그쵸? 그리고 B 회사는 5만 주인데 1,000원이니까 5천만 원? 불공정 합병 후에 회사의 가치는 1억 5천만 원 되는 건데요. 원래 여기 1억 때문에 지금 5만 주가 있었고 1대1로 교환하는 거니까 그냥 B 주식 한 주당 A 주식 한 주를 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계산했더니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1,500원. 이렇게. 불공정 합병 후에 주가가 1,500원이에요. 그러면 P는 가만히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대가를 준 다음에 대가 받고 주식이 소멸되는 거니까 피합병 주주는 뭔가 받고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쵸? 받고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손실난 금액이 특수관계자인 Q한테 간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불공정 합병은 재배정이 아니면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분야한 이익액이 3억 이상이거나 이익률이 30% 이상이거나, 그러면 지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3억 이상은 될 수가 없고요. 이익률이 30% 이상이어야지만 돼요. 만약 이익률이 30% 이상이 아니면 부계부과 정도지 않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합병에서의 이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내가 받은 주식, 이 A 입장에서 현저한 이익률, 내가 받은 주식 중에 그 주식 때문에 얻은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주식을 하나 받고 갖고 있는 주식이 하나 없어지죠. 근데 그때 주식 받은 게 받자마자 1,500원이에요. 주식 받은 게. 그리고 그 1,500원 때문에, 그쵸? 1,500원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는 없어졌죠. 그 한 주는 1,000원짜리고요. 내가 받은 거는 불공정 합병으로 해서 1,500원짜리가 된 건데 준 거는 1,000원짜리 하나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 중에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1,500분의 500이니까 33.33%예요. 즉 30% 이상이죠.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P가 손해난 금액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얘가 지금 40%니까 총 5만 주였잖아요. 5만 주에 40%니까 2만 주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 주당 2,000원씩이었는데 1,500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P에서 Q로 가는 거는 P의 손실액,
얘 손실액은 2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죠? 2,000원짜리가 1,500원이 되는 바람에 한 주당 500원씩 손해가 났다. 이게 피해 전체 손해금액이죠. 그 중에 Q한테 가는 거는 그 중에 30%가 가는 거니까 30% 곱한 금액이 P에서 Q로 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그냥 2만 주만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500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Q한테 가는 금액은 30%, 나머지한테 70%가 갔겠죠. 그래서 30%를 곱하면 됩니다. P가 Q한테 분여한 이익. 그래서 Q가 P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계산해 보시면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Q는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주주니까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입금에 산입하고 투자시가액의 증가 유보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이제 불균등 증자 저가 발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불균등 증자 저가 발행의 재배정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 A가 22기 사업연도에 실시한 증자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통증자와 관련한 갑과 을의 세모종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이익나고 누가 손해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손해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익이 분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짜리였냐면 증자 전에 4만원짜리인데 증자를 2만원으로 증자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4만원짜리인데 2만원에 증자한다면 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나는 거죠. 아니, 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4만원짜리인데 2만원에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이익이 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4만원짜리 2만원에 살 수 있는데 포기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누가 이익 났고 누가 손해 났느냐. 참가하는 사람은 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은 손실이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익 난 쪽에서 손해 난 쪽으로 가는 거니까 갑이가 이렇게 손실 난 쪽에서 이익을 이익 난 쪽으로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손실 난 금액은 이렇게 갑에게 가기도 하고 병한테 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손실 난 쪽에서 이익 난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정이 손실 난 금액은 이렇게 갑에게도 가고 병한테도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그러면 손실난 쪽과 이익난 쪽에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그 손실난 법인과 이익난 법인 간의 특수관계자가 누구냐? 갑은 을과 정으로부터 갑은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았잖아요. 근데 주식을 각각 을은 1%, 1%면 수익주주가 아니죠. 1.5%. 갑은 을하고 정하고 다 특수관계자네요. 갑은 을한테서 받은 것도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고요. 정한테서 받은 것도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병은 을과 정의 주식, 병은 을하고 정의 주식을 0.5%, 1%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을하고는 병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을이 손실한 금액 중에 병한테 가는 거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고요. 이게 적용하지 않고요. 정의 손실한 금액 중에 병한테 간 거는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네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갑과 을의 세무종을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서 받은 거랑 정한테서 받은 게 전부 다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고요. 을은 갑한테 준 것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난 쪽은 부계부를 중요하고 이익난 쪽은 그만큼 투자시가액의 증가 유보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갑은 분여받은 얘는 분여를 받았으니까 을한테서 받은 거든 정한테서 받은 거든 다 부계부가 상대방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입금에 산입하고 투자시가액의 증가 유보를 하는 거고요. 갑은 을은 갑한테 손실난 금액만 병한테 손실난 금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갑한테 손실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계부를 적용하고 기타 사유출로 가는 겁니다. 갑은 유보, 을은 기타 사유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5번에 갑은 유보 아니죠? 5번 틀렸고요. 4번은 맞을 수도 있죠. 3번도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2번도 아니네요. 그죠? 갑은 유보, 을은 갑한테 간 것만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그리고 3번, 5번입니다. 자, 금액을 계산해 볼 텐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금액 계산할 때는
일단 주가가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등 증자 후에 주가를 구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증자 전에 얼마짜리였냐면 증자 전에 4만 원짜리였고요. 증자가 총 2만 주 됐잖아요. 2만 주를 2만 원에 했어요. 그러면 증자 후에 주가가 얼마나 되는 거냐? 증자 후에 주가는 요거 8만 주 곱하기 4만 원. 32억. 그죠? 그 다음에 2만 주 곱하기 2만 원. 4억. 36억인데 합하면 32억과 4억이니까 36억 아닙니까? 그걸 10만 주로 나누는 거니까 불공정 자본거래 후의 주가는 3만 6천 원이 돼요. 주당 3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자에 참여하면 뭐라고 했어요? 증자에 참여하면 이익이 나는 거니까 증자에 참여한 주식 2만 주는 주당 2만 원씩 이익이 났고요. 4만 원짜리인데 2만 원에 참여하는 거니까 증자 후의 주식들은 10만 주는 한 주당 4천 원씩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을에서 가반태간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익이 분여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에서 가반태간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만. 정에서 병으로 간 것도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지만 갑하고 을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을에서 잘 보세요. 을은 2만 주잖아요. 그게 한 주당 4천 원씩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여기 갑한테 간 거. 그죠? 여기 갑한테 간 게 얼마냐? 을이 손실난 금액은 2만 주 곱하기 아무튼 주당 4천 원씩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갑한테 간 거는 전체 2만 주 중에 16,000주만큼 갑에게 간 거잖아요. 2만 주 중에 16,000주가 갑에게 분여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분여한 이익액을 계산하시면은요, 요걸 계산하면 요게 6,4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이 갑에게 분여한 이익은, 정은 지금 만주가 주당 4,000원씩 손해가 났으니까 정이 총 손실난 금액은 만주가 주당 4,000원씩 손실이 났죠. 그래서 그 중에 정이 손실난 금액 중에 갑한테 간 거는 전체 정의 손실액은 요건데 4천만 원인데 그 중에 갑한테 간 거는 2만 주 중에 16,000주만큼이 갑한테 간 거죠. 2만 주 중에 16,000주만큼 갑에게 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3,200만 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분여받고 정한테 분여받은 금액은 전부 다 부계부가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익을 분여받았잖아요. 갑은 분여받은 이익, 을한테도 분여받은 이익과 정한테도 분여받은 이익 합계 9,600만 원에 대해서 얘를 입금에 산입하고 투자주식 이익을 분여받았으니까 투자주식과액의 증가, 입금으로 보는 거니까 유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병에게 분여한 이익은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고요. 을이 갑에게 분여한 이익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 을이 갑에게 분여한 이익, 요거죠? 을이 갑에게 분여한 이익은 6,400. 요거에 대해서 을은 송금을 산입 또는 입금 산입, 이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6,400만 원, 그리고 귀속자가 법인이니까 기타 사유주. 갑은 입금 산입, 투자식 가격 증가, 9,600만 원 유보. 을은 입금 산입 또는 송금 산입, 부계부, 갑에게 분양한 금액 6,400만 원만 기타 사유줄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심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심화 문제 13번. 자, 불공정 감자인데요. 또 이건 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비상장 기업인 주식사 해인의 유상감자에 대한 자료다. 해인이 감자 대가로 2,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동감자와 관련해서 갑법인의 세무조항 및 소득처분으로 오른 것은? 갑법인만 물어봤어요. 갑법인만. 자, 그러면 지금 감자하기 전에 주당 평가액이 5,000원. 감자하기 전에 5,000원짜리였어요. 이게 갑하고 을만 특수관계잖아요. 나머지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근데 감자를 얼마에 했냐면은 감자를 2,000원에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5,000원짜리인데 감자하는데 2,000원밖에 못 받는 거니까, 주식 없으면 5,000원짜리 2,000원밖에 못 받고 감자가 되는 거니까 감자에 참여하면 손실 나는 거네요. 감자에 참여하면 손실 나는 거야.
감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럼 손실난 법인 쪽에서 이익 난 쪽으로 이렇게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는데 특성계좌끼리 분여받은 거는 갑하고 을만 특성계좌니까 갑이 손해난 금액 중에서 을한테 간 거, 갑이 손해난 금액 중에서 을한테 간 거, 요것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갑이 손해난 금액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을한테 간 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불공정 감자는 이게 여기가 참가하는 게 손해가 나는 경우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한 주당 5,000원짜리인데 지금 2,000원이니까 주당 3,000원씩 감자에 참여하게 되면 주당 3,000원씩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갑법인은 250주를 감자에 참여했으니까 갑법인이 손해난 금액은 250주가 한 주당 3,000원씩 손해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을한테 간 거를 구하는 거니까 갑이 손실난 금액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600주한테 가는데 전체 600 중에서 200주만큼은 을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한테도 가요. 이게 손해난 금액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도 가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갑이 손실난 금액 중에 을한테 간 것만 구하는 거니까 요거 한 다음에 600주 중에 200주가 을이 감자 후에 주식이 되는 거니까 갑이 손해난 금액 중에서 요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갑이 을한테 분여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요게 75만 원에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5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갑만 물어봐. 갑은 손실난 법인 주주니까 25만 원만큼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부계부가 적용되면서 기타 사유외출이 되는 거죠. 이익을 분여한 쪽이니까. 그렇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공정 자본거래의 계산 문제도 한번 좀 풀어봤는데 이 불공정 자본거래는 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게 공부를 이제 이쪽에서 자세히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불공정 자본거래 계산 문제가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문제 푸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나 이거 기억난다. 이거 이해된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시고 들었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시고 다른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어느 정도 버려도 돼요. 얘기했죠. 법인세법이랑 세법 자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합격자들도 30문제를 채 안 풀었는데 붙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40문제 중에서 30문제도 채 못 푸는 거예요. 합격자 평균, 문제 푸는 숫자가, 맞은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준비 안 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요. 준비한 부분만 가져가서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공부하신 거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공부를, 이쪽 파트를 안 하신 거니까 새롭게 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고 다른 파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OX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세무 쪽 문제랑 계산 문제도 좀 풀어봤는데요. 일단 부계부 문제는 일단 말로 나오는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용 정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되고, 공부가 좀 미리미리 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불공정 자본거래 문제까지도 문제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객관인세법에서 조금 부족했던 시간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따로 동영상을 올리겠던 부분들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세법 중에서 제가 국조법 내용을, 조처법은 뭐 그렇게 뭐 암기해야 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처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냥 거의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국조법은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조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특강으로 해가지고 또 유튜브로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조법 강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